유난히 스산한 가을밤이었습니다. 가을도 어느덧 막바지라 바람이 제법 매서웠어요. 그래서인지 길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사람이 많지 않네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옆에 앉은 후배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게 오늘은 좀 한산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차를 지구대 방향으로 돌리는데 상황실에서 무전이 왔어요.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가 혼자 자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귀로 듣고도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날씨에 애가 혼자 자고 있다고요? 후배도 믿기지 않는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얼른 출동을 하겠다고 무전을 보내고 차를 돌렸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날씨는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죠. 이토록 추운 날씨에 아이가 혼자 있다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와 후배는 내려서 놀이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선배님, 장난 전화 같은데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히 다시 확인해보자. 그렇게 놀이터를 다시 훑어보던 중 미끄럼틀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자 무언가 웅크린 형체가 보였어요. 놀랍게도 그건 박스를 덮은 아이였어요. 저는 얼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얇은 내복에 점퍼만 걸치고 있었어요. 게다가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안고 얼른 경찰차로 뛰었어요. 진수야, 히터 풀로 가동해라. 저체온증인 것 같다. 바로 병원으로 가자. 그 사이 담이 오며 쫓기며 보온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죄다 끌어와서 아이를 덮어줬습니다. 그 사이 아이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움직이기에 얼른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 보이니? 목소리 들려? 추워요.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금방 따뜻하게 해줄게. 그 작은 아이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다시 입술을 달싹였어요. 저는 아이의 입 앞으로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의 입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그제야 저는 아이의 손에 꼭 쥐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와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의 얼굴이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오래전 알던 사람 같았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겨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승우는 어떡해요? 애엄마 쪽에서는 맡을 사람이 없다는데. 그럴 만도 하지. 승우 엄마는 외동딸이었잖니. 우리 쪽에서 데려다 키워야지. 가장 강력한 기억은 바로 부모님의 장례식장 풍경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나면서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때 제 나이는 겨우 6살이었어요. 슬픈 것도 슬픈 거였지만 당시에는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친척들 때문이었죠. 어린 나이에도 그 누구 하나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친척들 눈치만 살핀 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결국 저를 데려간 건 친할머니였어요.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비록 풍족하게 입고 먹지는 못해도 마음만은 편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저를 늘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감기 직전에도 자식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내가 세상 떠나도 절대 우리 승우 어디 보내면 안 된다. 꼭 너네가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 할머니의 유언 때문인지 친척들은 저를 보육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들 마지못해 저를 맡아 키우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머무른 건 고모네였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동갑인 사촌이 있었어요. 야,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 왜 네가 형이야? 너랑 나랑 나이가 같은데. 네가 나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났잖아. 그럼 당연히 형이라고 불러야지. 고문에 간 첫날, 사촌은 으스대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모부를 바라봤지만 고모부는 자기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맞는 거야. 앞으로는 성준이한테 형이라고 불러. 싫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지. 왜 제가 내 형이에요. 조그만 게 어른한테 말대꾸 하는 거 봐.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내네. 에휴. 어린 마음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항변했더니 고모부는 혀를 끌끌 차며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고모가 매서운 눈초리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앞으로는 고모나 고모부 말에 토달지 마. 알았어? 안 그럼 당장 쫓아낼 테니까. 그렇게 협박을 하니 더는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제야 고모나 고모부나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 굴어야지. 그래야 착한 아이야. 알았지? 이후에도 고모나 고모부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꾸짖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박승우, 조용히 안 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그래놓고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남자애가 당찬 맛이 있어야지. 승우처럼 계집애 같이 굴면 나중에 어떻게 큰일을 하겠어? 그렇게 대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니 저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사촌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은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 꼬붕, 가서 마실 것 좀 사와. 박승우가 왜 네 꼬붕이야? 쟤 우리 집에 얹혀 살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내 꼬붕 노릇 정도는 해야지. 사촌은 학교에서도 대놓고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너 적당히 해. 사촌의 횡포가 하도 심해져서 참다 한마디 했더니 사촌이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렸어요. 뭐래 고아 새끼가. 야, 탓하려면 네 부모를 탓해. 애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누가 그렇게 돼지랬냐?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불덩이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사촌은 제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고모가 학교로 쫓아오셨고 집에 오자마자 큰 가방에 제 옷가지를 마구 담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때려.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가방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연히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어요. 밤이 되니 춥고 배고팠습니다. 고모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았을 테니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받아주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른 건 분명 잘못한 일이었지만 사촌에게도 분명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저는 눈앞에 보이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을 피해 몰래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이 벗어놓은 찜질복을 훔쳐 입고 행여 들킬까 한쪽 구석에서 몰래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숨어 자는 건 성공했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수기 물러 버티던 저는 결국 삶은 계란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저기 저 학생이에요. 제 어설픈 도둑질은 금방 들통나고 말았어요. 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가출 3일 만에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학생, 가출한 거요? 네. 아휴, 집 나와봐야 학생만 고생해. 일단 부모님께 연락부터 하자. 잔뜩 겁을 먹고 경찰서 한쪽에 앉아 있는데 인상 좋은 경찰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혼부터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고문에 얹혀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경찰은 고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지 않으시겠다고요? 여태 키우시던 아이 아닙니까? 아무리 집 나간 아이라고 해도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가겠다는데 받아주셔야죠. 경찰은 고모와 한참 동안 통화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이걸 어쩌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저씨랑 밥 먹으러 갈래? 지난 3일 동안 삶은 계란 몇 개 먹은 게 다인지라 무엇보다 반가운 말이었어요. 며칠 굶은 사람답게 허겁지겁 먹는 저를 경찰 아저씨는 내내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어쩌다 고모 집에 머물게 됐는지 왜 가출했는지 차근차근 물어보셨어요. 저는 숨김없이 사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도 안 나갔다면서? 그게... 실은 사촌 때문에 학교도 다니기 싫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촌이 저를 대놓고 꼬붕 취급하고 괴롭히니까 어느새 다른 친구들도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면 제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 보여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촌을 필두로 해서 이미 학교에서도 대놓고 따돌림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 뜻을 명확히 밝히자 잠시 고민하던 경찰 아저씨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당장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낼래? 마침 방도 하나 남거든. 정말요? 그래도 돼요? 경찰 아저씨의 말에 저는 반색하면서 물었어요. 그때는 고모 집만 아니면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차라리 보육원에 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그런 제안을 주시니
저로서는 너무 반가웠죠. 제가 반색하자 경찰 아저씨는 허허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렇게 좋아할 일이냐?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저는 경찰 아저씨와 함께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가 사는 곳은 낡은 주택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아주머니와 어린 딸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어서 와요. 집에 들어가니 작은 방 하나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친척집을 가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터라 여기서도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두 분은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방이 좀 작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집기류가 별로 없어서 필요한 건 차차 마련하자꾸나. 아저씨는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적이셨습니다. 제가 깔고 덮을 이불과 책상을 대신한 접이식 식탁,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경찰 아저씨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학교는 자퇴했습니다. 아저씨 역시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공부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마음이 정리되거든 방법을 생각해보자.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아저씨의 권유로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위축된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어요. 아주머니 역시 그런 저를 칭찬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승우 하루가 다르게 멋있어지는데? 아줌마가 맛있는 거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우리 승우 쑥쑥 더 크게.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 무렵 저에게는 소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주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었죠. 아주머니는 신장이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그때마다 매번 아저씨가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는 했는데 제가 그 일을 대신 맡기로 했죠. 먹여주고 재워주시니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신세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아직 미성년자잖아. 그럼 당연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 우리는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알았지? 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때에 그런 참다운 어른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어른이 훨씬 많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두 분의 배려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도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저를 도와준 아저씨처럼 경찰이 되는 거였죠. 뚜렷한 목표가 생기니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는 저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저씨의 어린 딸이었죠. 오빠는 공부가 재밌어? 아저씨의 딸은 저보다 5살 어렸어요. 막 중학생이 된 그 아이는 공부하기 싫다고 맨날 투덜거렸죠. 너도 장래희망이 생기면 공부가 재밌어질걸?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은데. 평생 노는 직업 그런 건 없나? 있다. 건물주. 건물주가 되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기승전 공부. 오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렇게 말하며 툴툴거리는 아이가 제 눈에는 마냥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험 기간이 되면 저에게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는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알려줬죠. 그 사이 저는 무사히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집을 나간다고? 왜? 더 이상 두 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다 큰 성인이니 제 앞길은 제가 꾸려 나가야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무렵 아주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여러모로 병원비가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도움은 못 드릴지언정 폐는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런 사정 때문인지 차마 저를 잡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경찰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짐을 정리하여 아저씨 집에서 나왔어요. 기왕 마음먹은 거, 경찰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노량진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저씨께서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쥐어주셨어요. 그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방구하는데 보탰어. 마음 같아서는 더 챙겨주고 싶은데 아휴, 상황이 참 여유치가 않네. 아니에요. 여태 먹여주고 재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잘 커줘서 내가 더 고맙지. 서울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렇게 아저씨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행히 아저씨가 보태주신 돈으로 괜찮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첫 1, 2년은 그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돈을 최대한 아껴 쓰면서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라면 한 끼로 하루를 때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한 끝에 겨우 경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저는 기쁜 소식을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두 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이사를 가신 듯 했습니다. 중간중간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공부하느라 연락이 뜸해진 사이 두 분과의 인연이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경찰로 일하다 보면 언젠가 아저씨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된 저는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오래도록 꿈꿔온 직업이니만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어요. 고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 그날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가 일하던 가게에 도둑이 들어서 출동했다가 마주치게 됐거든요. 주인 내외분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아내가 밖으로 나가서 저와 선배가 마실 음료를 사왔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날도 더운데 이거 사오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경찰분들이 더 고생이시죠. 그때는 한여름이었어요. 음료수를 사온 아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제가 감사 인사를 건네니 아내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어요. 알고 보니 그 가게는 아내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저와 선배는 도둑을 잡기 위해 이후에도 몇 번 더 가게를 오갔고 다행히 얼마 안 가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범인을 잡은 후에도 자주 가게에 갔어요. 밥을 먹기 위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 덕에 무리 없이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낡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경찰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알뜰히 모은 덕에 조금씩 집을 넓혀갈 수 있었죠. 그러다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 뒤에는 아들까지 태어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일하랴 애 키우랴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어요. 줄곧 외롭게 살았는데 내 가정을 꾸리니 그 든든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비로소 닻을 내린 것 같았죠. 아내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자 제빵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몇 년 후 동네에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경위까지 올라갔죠. 마침 집 근처 지구대로 발령을 받아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만나게 된 거죠. 경찰차는 가까운 대형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아이를 안고 재빨리 응급실로 향했어요. 아이가 저체온 상태라고 이야기했더니 의료진이 곧바로 체온을 측정하고 생명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체온이 34도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일단 아이가 깨어나야 부모님에 대해 물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먼저 지구대에 들어가 보라고 하고 아이 곁을 지켰어요. 아이는 그 사이 응급처치가 끝나서인지 아까보다 한결 상태가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아이 엄마의 사진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의식을 차렸는지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아픈 곳은 없고? 아이는 제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나는 경찰 아저씨야. 여기는 어디예요? 병원이야. 아파 보여서 아저씨가 급하게 데리고 왔어. 그제야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더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아저씨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혹시 엄마 핸드폰 번호 알고 있니? 제 말에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 안 돼요. 아빠가 엄마 전화 꺼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아빠는? 아빠는 몰라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조금 있으면 기억날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는 제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 의료진이 와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체온은 회복돼 있었고 다른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호자 오시면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아이와 단둘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를 보고 아이가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죠. 아이의 상태가 좀 안정된 후에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는 이름이 뭐야? 김수호요. 김수호. 이야, 멋진 이름이네. 몇 살이야? 7살이요. 고작 7살 아이가 이 추운 날 놀이터에서 자고 있었다니 다시금 가슴 한편이 뻐근했습니다. 수호는 왜 놀이터에서 자고 있었어? 엄마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엄마가 놀이터에 오시기로 했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오늘은 오실 것 같아서요.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아이의 대답이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엄마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셨니? 네, 몇 밤 잤는데도 안 와요. 아빠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근래에 지구대에 접수된 사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실종 신고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자발적 가출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정리되니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일단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조심스레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물었습니다. 수호야, 아빠 핸드폰 번호 기억나니? 아니요. 그럼 아빠 성함은? 제 물음에 아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왜요? 아빠가 수호를 찾고 계실 테니까 얼른 알려드려야지. 아빠는 저 안 찾아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아빠는 맨날 늦게 들어와요. 제 말에 아이는 시무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쯤이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아빠가 집에 오는 거 싫어요. 아빠가 오는 게 싫다고? 네, 아빠는 무서워요. 아이는 그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진료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이의 몸에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 물음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지구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를 찾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아이 아빠였습니다.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려줬으니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을 듣고 응급실에서 아이 아빠를 기다렸어요. 곧 30대 후반의 남자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수호야, 수호야.
남자의 목소리에 아이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어요. 저는 예민하게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아이를 발견한 남자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수호야, 어디 있었어? 죄송해요. 애를 어디서 발견하신 겁니까? 놀이터에서 발견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서 자고 있었어요. 제 말에 남자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거기서 자고 있던 겁니까?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아드님한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에 남자는 쯧하고 혀를 찼어요. 아니, 집 버리고 나간 엄마를 뭐하러 찾는다고. 수호야, 아빠가 말했지. 엄마 찾지 말라고. 남자에 미쳐서 널 버린 엄마를 뭐하러 찾아. 아니야, 엄마는 나 안 버렸어. 버렸어? 아직도 그걸 몰라? 아빠가 몇 번을 말해. 남자는 아이에게 다그치듯 말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자에게서 풍겨오는 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술 드셨습니까?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호가 사라진 것도 너무 늦게 알았네요. 집에 혼자 두기에는 아이가 많이 어린 것 같습니다. 신고 시간을 보니 남자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걸로 보였어요. 제 말에 남자는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돈 버느라 그랬죠. 남자는 퉁명스레 답했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의 가정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남자는 경계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도 왔고 인계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더는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저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지구대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뭔가 잡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에게 건네받은 스티커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가져와 버렸네. 수호가 찾을 텐데. 그러다 다시금 사진 속 여자를 보았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아이 아빠의 신원을 토대로 아이 엄마의 신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곧 이름 3글자가 떴고 그걸 본 순간 흐릿하던 기억이 비로소 또렷해졌습니다. 동시에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그 아이였다니. 아이 엄마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 저에게 도움을 준 경찰 아저씨의 딸이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지만 성이나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그럴 확률은 적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분명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섣불리 먼저 연락을 해도 될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우연히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연락했다. 근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달라고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교대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아이 엄마에게 답신이 와 있었어요. 저는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맞아? 정말 너야? 응, 맞아. 오빠한테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 어디야? 혹시 잠깐 만날 수 있니? 응, 내가 어디 있는지 문자로 보낼게. 마침 그날이 비번이라 저는 아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이 엄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아이 엄마가 있는 곳은 예상외의 장소였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앞에서 전화를 하니 어딘가 초췌해 보이는 30대 중반의 여자가 여관에서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경찰 아저씨의 딸이 맞았어요. 아이 엄마는 저를 보더니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그러다 이내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빠 혼자 온 거 맞아? 그럼, 왜? 너 혹시 누구한테 쫓기고 있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이 엄마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 끌고 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관 안은 밖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낡아 있고 곰팡이까지 쓸어 있었어요. 방 한 구석에 놓인 짐가방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는 진짜 경찰이 됐구나. 멋지다. 정말 대단해. 다 아저씨 덕분이지. 참, 아저씨 아주머니는 잘 계셔?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사를 가셨는지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더라고. 아, 맞아. 엄마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팔게 됐거든.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한숨과 함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집을 팔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고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엄마 가고 얼마 안 지나서 아빠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 그렇게 아이 엄마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를 위로하면서 곁을 지킨 게 지금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말을 마친 아이 엄마는 제 근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어요. 아이 엄마는 얘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근황을 주고받은 후 아이 엄마가 진짜 궁금한 걸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 연락처를 알게 된 거야? 아이 엄마의 물음에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대답해줬어요. 놀이터에서 잠든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줬죠. 아이 엄마는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호는 괜찮아? 괜찮아. 아,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수호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아이 엄마는 그러더니 눈물을 쏟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네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거 맞아? 맞아. 왜 집을 나간 거야?
아이 엄마는 제 물음에 머뭇거리더니 이내 믿지 못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살려고 나왔어. 그 집에 계속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놀라서 그렇게 묻자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 엄마가 말없이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체를 두고 난 상처들을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네 남편이 그런 거야? 팔 말고도 곳곳에 있어.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 엄마는 남편과의 긴 연애사를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들 때 남편이 곁을 지켜준 터라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문화센터를 등록했어. 아이랑 둘이 다니다가 하루는 남편이 태워준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그때 사단이 났어. 문화센터 강좌에는 아빠들도 몇몇 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고 해요. 왜 애랑 듣는 문화센터에 남자가 있냐? 일부러 그런 강좌로 골라서 들은 거 아니냐고 캐묻는데 처음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질투하냐고 웃으면서 답했는데 애 아빠는 농담이 아니었던 거야. 생각해보니 연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회사와 집을 오가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곧바로 아이를 가지면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과 부딪힐 일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문화센터 다니는 걸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항의했죠.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뺨을 쳤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싶더라고. 남편도 곧바로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순간 감정을 못 이겼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길래 나도 그냥 넘어갔지. 하지만 그 후 남편의 폭력은 강도가 점차 세졌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싹싹 빌고는 했죠. 아이 엄마는 매번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참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날 의심하는 정도도 점차 심해졌어. 어린이집에서 스치듯 다른 집 애아빠랑 목인사만 나눠도 그날은 난리가 났어. 나를 때리는 걸로 모자라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집안이 지옥 같았어. 한마디로 아이 엄마의 남편은 지독한 의처증을 가진 가정폭력범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히 대해야 할 자신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그보다 저열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이라도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감정을 내리눌렀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피 같은 자식을 그곳에 떼어놓고 집을 뛰쳐나올 때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까 싶었습니다.
남편을 신고할 생각은 안 해봤어? 그게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인데 차마 그럴 수 없더라고. 다음 날이 되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고.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제 말에 아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던 거죠. 저는 아이 엄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아니다 싶으면 네 쪽에서 먼저 관계를 끊어내야 해. 수호를 생각해서도 그게 나은 선택이고. 그날 아이 아빠가 수호를 데리러 왔는데 수호가 겁먹은 게 내 눈에도 보였어. 꼭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야. 아이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하자 아이 엄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왔다며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를 다독였어요. 잘못한 건 네 남편이지 네가 아니야.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자. 오빠가 도와줄게. 저는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려면 일단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병원 진단서와 함께 다친 부위의 사진이나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행히 아이 엄마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저와 함께 지구대로 향했고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친구였죠. 신고를 하는 게 첫걸음이긴 했지만 끝까지 제가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할 뿐 형사처분 여부는 결국 검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법적인 조언을 받고 이혼 소송도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제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아이 엄마는 당분간 여관에 더 머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지구대에서는 초동 수사가 진행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지구대에 출석해서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당연히 제 말을 듣고 불같이 화냈습니다. 뭐요? 가정폭력? 누가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럽디까? 지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고는 안 해요? 자세한 사항은 지구대에 와서 얘기하시죠. 제 말에 남편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에게 연락해서 현재 상황을 알려줬어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병행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남편을 다시 봐야 할까? 아니, 요즘은 대부분 분리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차하면 조사 끝나는 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되고.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아이 엄마는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빠, 그이가 남편이 찾아왔어. 날 죽이려고 해. 어떡해. 슬슬 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 엄마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죠.
그 말을 듣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동료와 함께 긴급 출동에 나섰어요. 다행히 저희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 아빠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문이 부서져라 발길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분에 못 이겨 여관 한편에 있던 소화기로 문을 부수려던 찰나에 저희가 도착한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와 동료가 등장하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아이 엄마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그러더니 얼른 저에게 달려왔죠. 오빠. 이제 하다하다 경찰이랑도 붙어먹어? 어쩐지 병원에서부터 쎄하다 했어. 내 이것들을 그냥... 아이 엄마의 호칭에 남편은 제가 경찰이라는 사실도 잊고 눈이 뒤집어져서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동료가 나서서 남편을 제압했어요. 남편은 기물파손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남편을 지구대에 데려다 놓고 사건을 정리한 후 저는 아이 엄마를 데리고 아이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는 아이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어요.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연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에게 간단히 짐을 챙기라고 말했어요. 짐은 왜? 수호나 너나 계속 여기 있는 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자. 그 말에 아이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돼? 오빠한테 너무 큰 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 따스한 제 말에 아이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상황을 다 들은 아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짐은 여기 두시면 돼요. 아내는 아이 엄마와 아이를 위해 치워둔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당분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신세라뇨. 그런 생각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저녁부터 드세요. 낯선 장소에 와서 쭈뼛거리던 아이는 아들과 딸을 보자 금세 긴장을 풀었어요. 아들과 딸 역시 동생이 왔다며 좋아했죠. 아빠, 동생이랑 안에서 놀아도 돼요? 저녁 먹고 동생이랑 이모 배고프대. 그렇게 저희 식구와 아이 엄마, 아이까지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장소에서도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이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호야, 그동안 밥 잘 안 먹었어? 응. 왜? 아빠가 안 챙겨줬어? 챙겨줬는데 엄마가 없잖아. 그러니까 밥도 맛이 없었어. 아이의 말에 아이 엄마는 다시금 용서를 구했어요. 널 두고 나가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자 아이가 맑은 눈으로 자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의 의젓한 말에 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깨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와 아내마저 눈물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는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가정폭력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접근금지 명령도 떨어졌죠. 그렇게 되니 아이 엄마도 그제야 한시름을 놓았어요. 아빠와 떨어지니 아이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건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죠. 법원은 아이 아빠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이와 아이 엄마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더불어 적금 금지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아이 엄마가 가져왔고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흔히 갖게 되는 아이에 대한 면접권 역시 제한되었죠. 아빠가 무섭다는 아이의 진술을 법원이 존중해 준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일이 이렇게 되니 남편은 뒤늦게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이번에는 아이 엄마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어. 그걸 걷어찬 건 당신이고 나를 위해서도 소를 위해서도 이 결정은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아이 엄마는 새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왜 진작 베이커리 기술을 안 배웠어? 이렇게 센스도 좋고 손재주도 좋은데. 아니에요. 다 언니가 잘 가르쳐준 덕분이죠. 아이 엄마는 아내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얹혀 지내는 게 불편하다며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내가 만류해도 소용없었죠. 그 무렵 아내의 빵집이 잘 돼서 마침 직원을 구하던 참이라 아내가 아이 엄마에게 정식으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아이 엄마는 그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였죠. 2 사람은 금세 언니 동생하며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 엄마에게 제빵 기술을 가르쳐줬고 아이 엄마는 적극적으로 배웠어요. 그 사이 아이 역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저희 부부의 권유로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잘 놀다가도 작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고 상대의 한마디에 위축될 때가 많았거든요. 저희 예상대로 가정폭력의 현장에 오래 방치되다 보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였어요. 다행히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니 아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들과 딸 역시 그런 아이를 살뜰히 챙겼어요. 아빠, 오늘 놀이터에서 노는데 어떤 애가 수호 그네를 뺏어 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내줬어. 어떻게 혼내줬는데? 때리는 건 안 되니까 말로 뭐라고 했지. 너 왜 내 동생 그네 뺐냐고. 근데 오늘은 수호도 거들었어. 내 그네 뺐지 마 하고. 진짜? 수호가 그랬어? 응. 그 말에 저와 아내는 물론 아이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처럼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아이가 그랬다니 믿지 못할 변화였어요. 저는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수호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단호하게 말해야 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제가 강해져야 엄마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니 어찌나 듬직하던지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온전히 회복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과거에 경찰 아저씨 부부가 저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말이죠. 뒤늦게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하루하루 값진 나날입니다. 기꺼이 여기에 동조해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그만큼 제가 더 잘해야지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